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사회와 윤리에 대한 고민을 한 집안 구성원들의 반목과 갈등을 통해 풀어내고 있는 역작입니다. 속내를 드러내는 듯 드러내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죠. 요즘 한국인들은 남의 목소리 녹취를 통해 이런 대사들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24년 11월 네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선생과 함께 있습니다. 건조 에디터와 저는. 네, 손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주간. 네. 입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깨닫게 된 중요하지 않은 사실. 뭔가요? 제가 손이상을 안 지 8년이 됐습니다. 8년. 우리가 정확히 8년 전에 8년 전, 8년 전에 전 수능을 쳤죠. 이상평론 제5회 문학평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8년이나 됐구나. 그리고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이상의 문학평론 시간이. 그 시간이 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코로나 때에 무서워서 치과 가는 게 무서워서 치과 가는 건 늘상 무섭습니다만 그렇죠. 스케일링을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월 1일부터 올해는 꼭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급 자기 고백. 그래서 이제 진짜 저도 그렇게 암 검진 한 2년 만에 받아보고 벌금 내고 그랬어요. 너무 시간이 없고 막 그러면 너무 바쁘고 그러면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에서 그 자가로 스케일링 하는 거를 샀어요. 그거 미국의 노숙인 분들이 많이 즐겨 쓰시는. 아니 근데 샀는데 받아보니까 거기 그 포장지에 강아지가 그려져 있더라고. 강아지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스케일링기가 뭔가 어떡하면 좋아. 네. 사람의 넓적한 치아가 아니라 그 강아지의 동글동글한 치아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또 제가 써봤습니다. 스스로. 강아지들 그 스케일링 이렇게 해주면 부들부들 팍팍 떨거든요. 막 효과는 있어요? 강아지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손에 입질을 했나요? 스스로 정말 제가 하면서도 소리가 나게 돼요. 고양이처럼. 하악질을. 약간 러시아 하게 문학으로 되었다. 하면은 그는 스케일링을 싫어했다. 그가 스케일링을 싫어한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그가 태어났던 시절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러시아 문학은 그렇죠. 그런 문장들이 네. 있죠. 그 해에는 대기근이 들었고. 감자만 먹던 그의 이는 부실하기 그지 없었으며. 갑자기 냅다 욕하고. 그죠. 러시아 문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특유의 어떤 강력한 분위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셰익스피어와 스티븐슨과 입센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러시아 문학으로 가야 할 얘기가 좀 더 늘어납니다. 네. 세계 문학을 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은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작가부터 등장인물이 어려워요. 많지 않길 바라지만 사람 꼭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반이라는 이름이 반야가 되기도 하고. 네. 도대체 왜 애칭을 부르는 거야?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그러니까 그거 번역할 때 헷갈리잖아요, 독자들이. 맞아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반의 애칭을 번역할 때 이반짱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이반쿤. 주장하고 이반쿤 그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안 그래도 되게 이름들이 어렵거든요. 이반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막 표도르비치 그래서 이름이 막 7글자, 8글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어떤 이름의 애칭이 뭔지 앞에 정리해 주는 거 서문에 써주고 막 이런 것도 요새 개정판으로 나오더라고요. 맨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 네. 인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앞뒤로 돌려가면서 맞아요. 보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러시아 문학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 덕후들이 되게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러시아 문학을 톨스토이로 시작해서 나보코프로 가거나 도스토옙스키로 가거나 그러는데 저는 남량 특집 이런 말은 러시아 문학에만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 소설을 읽으면 한여름에도 춥습니다. 네. 방금 저녁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가죽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을 안 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팍팍하죠. 러시아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한 문학 장르처럼 그런 특유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 문학이 잘 표현하는 것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솔직하지는 않잖아요. 네. 완전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 문학이 그런 점을 되게 잘 포착을 하고 그래서 인물의 대사를 쓸 때에도 그 인물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때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고 있는 바를 모른 척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과 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되게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러시아 문학의 그러니까 물론 뭐 번역을 잘 하셨겠지만 선생님들이 러시아 문학에서 특히 잘 이해가 됩니다. 네. 말 줄임이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게 계속 정서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추워서 더 말하기 귀찮은가 보다. 먹은 게 없어서 더 말하기 귀찮은가 보다. 그래서 저의 편견에 따르면 러시아 문학 오타쿠라는 분류도 있겠지만 네. 대체로 오타쿠들이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런가? 네, 저의 경험에 따르면 그래요. 일본 문학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되게 하나의 대사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막 해석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깊게 들어가고 네네네. 안경 두꺼운 거 쓴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러시아 문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약간 스토리 게임 덕후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다 충동증 있고 막 비염 달고 살고 갑자기 다른 편견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거북목이고. 저런 거 잘해요 선생님. 네. 러시아 문학은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대사 몇 마디로 함축해서 팍팍 보여주는 그런 힘이 있는데 특히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런 굉장한 작품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읽기가 참 난감하죠. 일단 두껍고 이름이 복잡하고 이름의 애칭들이 계속 바뀌고요. 저 어렸을 때는 까라마조프 네 형제였어요. 네, 카라마조프 가문의 형제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주면 젊은이들이 가장 신기해하죠. 우리 집에는 히라빈 조르바라는 책이 있다. 아, 그리스인 조르바. 히라빈조요? 네, 히라빈 조르바. 조르바. 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문득 튀어나온 건데 그게 뭐냐고 되물을 때. 네. 히라빈 테레빈인가요? 막 이러면서. 지금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네. 네. 아, 그렇게 대사 몇 줄에 함축하는 장면, 놀라운 장면 하나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880년 이반 표도로비치, 제가 그분을 죽이고 나서 누가 알면 어쩌죠?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이 자네에게 이득이 있겠나? 주인님께서는 늘 저를 멸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한다면 아 잠깐만. 자네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만약 제가 실패하더라도 저를 감싸주실 거죠? 아 그건 자네 책임이지, 스메르자고프. 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은 걸세. 등장인물을 설명해 드려야죠. 네. 먼저 말한 이제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스메르자코프 하인의 이름입니다. 하인의 이름이고 이걸 듣고서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빼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이반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 네. 곧 죽을 아저씨네 둘째 아들입니다. 네, 둘째입니다. 네. 그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난 책임 없어라는 놀라운 답변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작품은 카라마조프라는 집안의 세 형제, 사실은 네 형제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아빠 이름이 효도르예요. 표도르라고 쓰기도 하고 네네. 효도르라고 쓰기도 하고 아빠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남봉꾼이고요.
모든 사람이 러시아 사람, 모든 러시아 사람이 남목군은 아니지만은 대문호가 쓴 옛 러시아 문학 작품을 보면 대부분의 러시아 남자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고 먹고 살만한 러시아 남자들은 남봉꾼이다. 네. 효도르는 남목군입니다. 먹고 살만하다. 네. 근데 이 효도르가 동네에서 정말 예쁜데 복잡한 과거가 있고 돈을 엄청 밝히는 여자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 아들이랑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첫째도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갈등에는 여러 가지 또 그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유산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아버지가 슬슬 나이를 먹고 이제 그 노쇠해 가는데 첫째가 가문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대 교체의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죠. 우리 조선일보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 죄송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후사를 정할 때 이제 그 궁 안에 있는 여자들 사이의 파워 게임. 네, 그런 거.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줄 서 있는 남성들 간의 개파 싸움. 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큰 집안은 이런 일을 늘 겪죠. 까라마조프가도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은 뒤주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한 연산군은 누군가를 젓갈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네. 누군가로. 네. 이 집안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셋째 아들이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남이 셋 혹은 둘. 첫째는 귀족 여자랑 효도르가 귀족 여자랑 결혼해서 낳았고요. 부인이 도망간 다음에 재혼을 해서 둘째와 셋째를 또 낳았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죠.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 사실 뭐 꼭 그럴 일은 아니지만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둘째가 첫째를 일단 안 좋아해요. 그 드러내놓고 막 싫어하는 것보다도 형네 엄마는 귀족인데 자기 엄마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러시아 문학에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네. 정조군요. 거기서 생기는 어떤 정조. 자기 출생의 열등감 같은 것이 성장 과정에서 해소가 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좀 다릅니다. 셋째 아들은 이 집안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이고 네. 선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가 하인과 함께 아버지를 죽일 모략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공범입니다. 네. 이방과 스메르자코프가. 이 하인이 주인님을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서도 둘째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죽인다고? 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자네가 하고 싶으면 하게. 그렇죠. 이 둘째의 계략은 하인을 부추기거나 혹은 하인을 시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죄를 이미 아버지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는 첫째 형에게 덮어씌울 생각입니다. 꼴 보기 싫은 둘은 다 보내버리겠다. 네, 그런데 아주 노련하죠. 절대로 자기가 이걸 해라라고 하인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아요. 다만 은근히 부추깁니다. 그걸 알아야 이게 재밌죠. 네,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라고 시작했는데 바로 그 뒤에 둘째가 하는 말이 그런 어리석은 짓이 자네에게 이득이 있겠나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힘내라. 넌 그렇죠. 사실 주인님의 어떤 점이 싫지? 라고 다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죽이라는 뜻인데 내가 시켜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하라는. 플랜 B는 있냐? 라고 묻자 둘째는 아니? 라고 답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죠. 이거 무슨 말이냐? 완벽하면 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해라. 음. 틀리지 마라. 그래야 나도 안 걸리지. 네, 그거죠. 예. 근데 손에 칼 잡은 놈이 실수를 저지르면 난 모르는 일이야. 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을 쓱 빼죠. 놀라운 사실은 이 작품의 후반부에 밝혀지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하인도 스메르자코프도 아빠가 같습니다. 효도르의 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까라마조프의 형제죠. 네, 삼형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남이 셋 혹은 둘이라고. 그렇죠.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인으로 둔 거예요. 홍길동이군요. 예. 그래서 이 하인이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둘째는 출생에 대해서 첫째에게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인은 삼형제 모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집안 가문 전체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재밌죠. 네. 네. 둘째의 부추김을 받아서 죽인 줄 알았던 이 하인이 사실은 둘째의 협조를 받아서 이 가족을 파멸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양쪽 서로가 이 논의, 이 아버지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을 때 이게 마치 사이비 교단이 큰 교회 차지하는 것 같은 이런 스펙타클이죠. 네. 실제로는 부추김을 받아서 움직이는 멍청한 녀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관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보고 시작할 때는 네. 그냥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는 일일 드라마인 줄 알아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 정도인 줄 알아요. 알고 보니까 체제 전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건 나중에 밝혀지죠. 네. 전후 사정을 알고 보면 날카롭고 살벌합니다. 이런 대사가 우리 문학 속에도 있을까요? 우리 문학, 우리의 있을까요? 소리. 있더라고요. 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대화. 2024년. 아무리 생각해도 왁구가 약하긴 약해요, 지금. 예? 그게 지금 그 김영선 기자회견은 약하긴 약하다고. 그럼 어떻게? 약해.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날 것 같은데? 한동훈이가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받지 않았다면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경선을 하라니까. 음악 선정이 되게 절묘하네요.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요? 욕심쟁이 악당들 한심한 엉뚱한 그게 생각만 뭐예요? 너희들을 물리치러 소닉이 왔다. 소닉이요? 네. 소닉 바람돌이 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절대로 아니고. 자, 이준석과 명태균의 대화예요. 왁구가 약하긴 해요라고 말한 사람이 이준석이고요. 예.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네. 자, 까라마조프의 일가가 있어요. 아버지는 허수아비예요. 왕은 엄마예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구만 키는 아버지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예, 월드 리셋이에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런. 예. 근데 이걸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칼을 원외 인사한테 쥐어줬습니다. 세상에나. 그죠? 그랬는데 이 원외 인사는 알고 보면 카라마조프가의 일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 집 정실내 자식 입장에서는 얘가 그런 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버리고 싶어요. 당장의 목표만 같은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걸 논의하고 있죠. 물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앞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나눈 대화는 아직 계획이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예요. 근데 여기는 다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 밖에 네. 뉴스 토마토라고 그렇습니다. 동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사. 실시간으로. 변사가 있어요. 그 변사와 술을 마시다가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아이고 저런. 그걸 또 이 정신까지 해버렸네. 네. 자, 이 작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기자회견을 언급하고 있으니 꽤 최근에 통화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김영선과 관련된 뭔가가 걸려서 네.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미묘하게 방향이 엇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같지만 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죠.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은 공천 개입을 거부했다고 결론이 날까봐 드러내놓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까라마조프가 정실 아들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첫째 형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근데 첫째 형이 대선 주자가 되게 생겼어요. 어. 첫째 형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한동훈이야 어찌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럼요. 여긴 김건희한테만 관심이 있죠. 맞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공천 개입설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된 게 김영선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가 수상하게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이 이렇게 불거진 거죠. 그러자 김영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 지난 9월 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작품도 그 직후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자 9월 말 김영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대신 윤핵관이 나를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네. 윤핵관이 배제시켰다. 그 말의 숨은 뜻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배제시켰는데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잖아요. 윤핵관이 나를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만 나는 공천됐지롱. 그 순간이 뭔가 좀 셀프로 뭔가 폭로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난 다른 게 있지롱. 네. 그럼 난 다른데 줄 서 있지롱. 네. 뭔가를 꾸미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그 기자회견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혹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두 사람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 기자회견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 대사들을 들어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기자회견을 반대합니다. 네. 약하다고. 예, 와꾸가 약하다. 그것은 그렇게 말한 본인의 입장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첫째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집안이 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중 한 사람만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 중 한 사람은 나머지 반대하는 한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는 플랜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러나 이 기자회견이 약하긴 약하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인물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움직이게끔 추동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신 다른 걸 좀 해봐 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부추김을 받아 명태균 씨가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라고 움직인 것일까요? 아니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의 협조를 받아 모두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상황이 상황이 매우 복잡한 이 문학 작품의 최종 결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네. 자, 왜냐면 여기서는 이 리메이크 작품은 플롯이 약간 바뀌어 있어가지고 네.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조금씩 이상하게 섞여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정실의 아들이 물어봅니다. 정실의 아들. 각계 더 아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실패하면 내가 곤란해지잖아.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 몰라 경선하자니까. 그렇죠. 양쪽의 입장이 되게 미묘하게 역전이 되어 있는 느낌도 난 있어요. 그냥 기자회견 할 거라니까. 네. 여기서 느껴지죠. 네. 선패는 명이 쥐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하나 더 네. 포인트를 하나 더 짚자면 이준석 의원은 명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은 이준석 의원에게 반존대? 반말에 반존대, 가까운 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친근함과 하대 사이 어딘가입니다. 어딘가입니다. 쓰고 있죠. 음. 네. 근데 일이 진행되면 관계가 역전되기도 하니까요. 네. 실제로 까라마조프네 형제들도 그게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고 네. 관계가 역전돼서 진짜 선패를 하인이 잡는 순간. 네. 네. 우리는 그 시점 어딘가를 지났습니다, 지금. 좋네요. 소라소리 대신 이런 거 할 걸 그랬다면.
소라소리 그리워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하인이 구속됐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플러스 좀 바뀌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줄거리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굉장히 자유분방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네. 까라마주프 그 형제들에서는 그 네. 엄마랑 아빠가 실제로 뭔가 하는 게 크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여기서는 엄마 거기서. 아빠가 주인공이에요. 네. 아빠는 주인공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메르 자코프는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실패하면 휴대폰이 내 변호사야. 입니다. 그것을 하기 싫다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 전화영어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매일매일 25분 동안 해봐요. 끝. 퍼펙트 25.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병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불프. 검은 보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경옥은 필요해요. 진경옥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도 꼭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주신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과하게 보자기에 포장에 진심이신. 왜냐면 더 잘할 게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쵸. 장인의 솜씨를 이제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평산네이처 사장님이 직접 싸주신 보자기를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진행 중이고요.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할인, 진경옥 1개월분을 2만 원 할인해드려요. 많이 깎아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00개 한정으로 보자기 포장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몇 개 안 남았대요, 지금. 네. 늘 인기가 많잖아요. 이 보자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 기능성 원료와 건강의 덕후였던 평산 사장님의 역작입니다, 진경옥. 네. 비슷한 컨셉의 제품들이 울고 갈 만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 안 했던 건데 비슷한 컨셉과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이면 가격은 3배쯤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진경옥은 놀라운 퀄리티에 상반되는 놀라운 저렴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요. 행사 기간은 XS몰에서 12월 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나는 한 푼도 쓰기 싫은 샤일록 같은 사람이지만 혹은 김건희 같은 사람이지만 진경옥은 너무너무 궁금하다. 진경옥을 얻을 수만 있다면 김영선 공천이라도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공개방송에 찾아오시면 관객 여러분들 중에 2분이 이거 받아갈 겁니다. 대신에 액세스몰로 오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제는 스코틀랜드의 대표 작가를 만났고 네. 네. 보물섬. 네. 그리고 오늘은 추리소설의 아버지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네. 장르가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네, 그 지난번에 그 김영선 의원의 감추어진 셀프 폭로 이후에 작당을 뒤로 하고 감추어진 셀프 폭로. 셀프 폭로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때때로 문학에서 대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 웃기는 장면이 아니고 그렇죠. 웃기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매우 진지한 클라이막스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나 능청스러움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지함 속에 웃음을 담아놓은 것, 해학이 있는 것, 골개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골개미가 있는 대사는 웬만해선 노력으로 잘 안 되고 타고난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잘 살리곤 합니다. 진지하게 썼고 되게 중요한 주제, 무거운 주제를 종종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데 읽으면 재밌어요. 추리소설의 아버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도 시대를 거슬러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역시 그 이유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전혀 웃기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죽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도 재미가 있는 이유는 셜록 홈즈가 이미 맞박을 굴려서 범인을 알아요. 다 추리를 해놨어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은 빠져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거든요. 겁나서. 네. 코난 도일의 작품은 셜록 홈즈 시리즈는 읽고 있으면 신납니다. 네, 신나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즐거워요. 따라갈 때. 이미 범인을 다 알고 추리해놨는데 그 범인을 데리고 가서 서서히 스스로 불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범인은 항상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건의 진실이 파헤쳐지게 되지요. 그런 장면의 대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스커빌가의 개 중에서 홈즈와 셜록과 왓슨이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범인에게 자백을 이끌어내는 순간입니다. 코난 도일, 바스커빌가의 개, 1902년. 여기 이 발자국들 보시오. 뭐 분명히 개 발자국이지. 크기와 모양을 보시오.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 있겠소? 흥미롭군요. 하지만 스테이플턴 씨, 왜 이렇게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늪지대에서 이렇게 선명한 발자국이 있는지 말이요. 날 의심하는 거요? 뭐? 이 자체가 증거야. 내가 이걸 어찌 만들었겠어? 당신 같은 탐정들은 항상 누명을 씌우는 법이지. 근데 이 발자국 너무 규칙적인데요? 꼭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보쇼.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망할 개를 통제라도 한다는 거요? 아,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그런데 수상하네요. 이 발자국 근처에 당신의 부추 자국도 있거든요. 배경 설명. 여기서 말하는 스테플턴 씨는 라고 하네요. 네. 왕십리에서 오래 살다가 태어나서 런던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김장훈 씨인가? 거기서 아내한테 진상지도 좀 했고 발자국도 남기고. 네. 이쯤 오면 제가 작품에 대해 부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짧은 대사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부연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떤 굉장히 부유한 보수파 정치인이 도망치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전설에 나오는 입에서 불을 뿜는다고 알려져 있는 크고 무서운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품에선 헬하운드라고 네. 부릅니다. 네. 지옥에서 온 개. 이 정치인의 사망 사건에 헬하운드가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셜록 홈즈는 이미 짱구를 굴려서 다 추리해서 범인이 알려지지 않은 바스커빌 가문의 후손이고 바스커빌 사람들을 다 죽여서 상속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조금 전에 이 대사는 아직까지 범인이 누구라고 선언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능청스럽게 슬슬 말하면서 범인이 셀프 폭로를 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 장면이죠. 원래 추리소설은 이 장면에서 신나려고 앞에 읽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빅재미가 시작이 되죠. 좋습니다. 이런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는 범인이 밝혀지기 직전이라서인데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도파민을 빵 터뜨리는 뭔가가 온다.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여기 왔다. 독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읽고 있는 과정이 이미 빅재미로 향해 가는 거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셜록 홈즈가 여기 오자마자 범인은 누구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20페이지짜리 작품이 장편이라고 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재미가 있는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슬슬 깔아주는 거죠. 빌드업. 네. 이 빌드업. 이런 게 정말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이걸 대사로만 주고받는.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학성을, 심오한 문학성을 네.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사실은 우리 문학 안에도 있었군요. 둘 다 퍼포먼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승민, 윤석열 6차 토론회. 위장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국힘 갤러리에도 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 가입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친여 성향의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위장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증거가 있으시니까 문제를 삼아야겠네요. 그게 매일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요. 네. 그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에 네. 늘 그 코난이 이렇게 그 마취시켜가지고 대신 추리하게 시키는 그 잠든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의 네. 한국판 번안 이름이 유명한 탐정이거든요. 네, 그렇죠. 유명한 탐정이죠. 네. 같은 유씨라는 사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합니다. 네. 위장당원 문제 의심을 받고 계신데 증거가 없으신 거죠. 예, 그랬을 때 스테이플턴 씨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드냐. 예? 당신 같은 유승민은 항상 누명을 씌운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증거는 있나 봐. 라고 했더니 스테이플턴 씨는 뭐라고 하죠? 내가 그 망할 당원을 통제라도 하라는 거냐. 자백입니다. 자, 2021년 10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6차 토론회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6차 토론회는 특이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상수 후보가 커다란 망치를 들고 나와서 막 흔들어댔어요. 그렇죠. 그 망치 이름은 묘일인데 네. 안상수 후보는 제가 토르를 들고 나왔습니다라고 했죠. 네. 그 장면이 움짤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빅재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앞에 깔아주는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소소하다라는 이제 암시를 알리고, 네. 미래의 강화 군수에서 탈락합니다. 네. 자, 반면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안에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위장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음모론을 자기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능청스럽게 그것을 지적하자 근거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게 DC 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였어요. 여기에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갤러리가 이게 뭐 가입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DC는 뭐 유동립, 고정립.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당원인 거 당원이랑 좀 별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를 삼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그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이 개발자국이 있다 지금. 라고 스테이플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먼저 말했어요. 네, 유승민은 뭐라고 말하죠? 그 옆에 네 발자국은 뭔데? 그러자 뭐라고 말하죠? 스테이플턴 씨? 그게 매일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럼 그 개를 죽여야겠네요라고 말했는데. 그럼 나더러 걷지도 말라는 거야? 네. 이런 식의 그래도 내가 답변입니다. 개를 키우는데라고 말한 거죠. 동물 혐오 아니야? 논점 일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슬슬 앞에서 깔아주고 있었던 그 6차 토론회의 한 장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토론회에서 딱 넉 달이 지나고 나서 신천지라는 종교 교단의 한 간부가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위해 국민의힘에 대거 가입했다. 구속되어 있었던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직접 지시했었다는 폭로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일로 느껴졌었는데 근데 비슷비슷한 느낌의 쇼킹한 큰일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본선 때 가서 벌써 잊혀졌던 것 같아요. 네, 금방 잊혀져 버리더라고요. 당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그 선출 룰을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로 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지는 룰이었었을 거라고 우린 지금 알 수가 있죠. 당원 투표 50%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신입 당원들의 몰표를 받은 모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되게 좋은 사례인 게 앞으로 다시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짱 같은,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단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직을 작게 갈랐을 때 그걸 관리하는 신천지의 이제 중간급 간부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들 직접 만났고 거기에서 주로 했던 얘기가 윤석열 검사가 자기네 총회장을 풀어주기도 했거니와 네. 민주당은 신천지를 핍박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국민의힘 밀어주자라고 얘기하면서 내왔던 솔루션이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 중에 윤석열을 밀어주자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갑자기 당원들이 가입을 많이 했고 몰표가 논란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이 얘기를 요즘 나오는 이슈하고 합하면 이런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경선 후보로서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했잖아요. 그쵸. 그것도 모자라서 경선 결과도 조작을 했는데 그 안에는 원래 들어가지 않았을 당원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정도 결과도 다 한 번씩 거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네. 만들어진 후보라는 것이죠. 본선에서도 똑같았고요. 네.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 저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묻힐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 했었을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더 많은 이유들을 임기 초부터 제시하고 있다. 꺼내놓고 있다. 네. 이미 다 풀어놨다. 그 중에는 신천지 당원가의 몰표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기사와 수사 및 재판 결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기간이라서 더 많은 정치 저관여층도 이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파울의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지금 문학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 작품도 아주 훌륭한 세계로. 작품이었죠. 네.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될 큰 일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빅재미를 깔아주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작심은 연말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연초에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느덧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24년을 시작하면서 영어 하나만은 마스터하겠다라는 다짐을 분명히 하셨겠죠? 많은 하지만 분들께서. 내 어휘는 더 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새 나이를 먹었거든요. 11개월 동안. 늦었다고 느낄 때 늦은 것이 아님을 살면서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이 그렇다면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열심히 사는 거 보세요. 네. 그죠? 이제라도 저희가 까라마조프가 이 형제들을 읽기 시작한다면 네. 그것도 또 다른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또 퍼펙트 25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스카이프를 통해서 1대1 수업을 하시게 되고요. 퍼펙트 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금밖에 안 돼서 싸다는 오해. 괄호 음해 물음표 괄호를 써주셨네요. 네. 네, 오해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가격이고요. 우리도 이제 이 얘기 그만해야겠어요. 이걸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미쳤습니까?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과목 중에 무려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9분에서 10분짜리만 하시다가 깜짝 네.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대부분 다 그 토킹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여행 회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그 과목만 해요. 그죠. 근데 또 특히 자격증 이런 회화를 요하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항목들도 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하기도 해야 되고. 네, 뭐 글씨 쓰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뭔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다양한 항목을 함께 준비하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시내에 있는 학원에 나가서 2시간씩 할 걸 25분에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과목별 결제를 해야 한다고요. 네. 사내 복지 제도 중에 강의 지원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류도 아주 잘 챙겨드리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본인 돈 안 나가게도 해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퍼펙트25.c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이야기, 8년 만에 돌아온 문학 이야기 마지막 시간에는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네. 진짜 문학은 시다. 이 천재 시인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 네. 미국의 이상. 가장 추앙받는 인류사에 가장 추앙받는 히키코모리. 아, 네. 최초의 히키코모리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죠. 네. 네, 서양 문학이 고대 그리스로부터의 연극 전통에 기반해서 대사로 문학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했었는데요. 네. 심지어는 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밖에 없는 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대사로서 시를 구성하기 때문에 놀랍도록 세련됐습니다. 지금 들어보아도 놀랍도록 현대적인 이 11세기에 나온 것 같은 시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나는 아무도 아니야. 너는 누구니? 1891년 나는 아무도 아니야. 너는 누구니? 너도 아무도 아니구나. 그렇지? 그럼 우린 짝이구나. 말하지 마. 사람들이 쑥덕댈 거야. 알잖아. 너무 귀찮아. 누군가 된다는 건 너무 드러나잖아? 개구리 같아. 이름을 알리려고 6월 내내 길게 늪에서 울어대는. 자, 에밀리 디킨슨은 최초의 히키코모리로 알려진 시인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한 칭호네요. 네, 거의 평생을 은둔하며 방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식구들은 문을 감히 못 열고 정말 중요한 사람 왔을 때 문을 이렇게 빼꼼 열어서 네. 대화를 하는 수준이었다. 살아는 있나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면 의사도 부를 거 아닙니까? 네. 의사가 와서 이제 문을 빼꼼 열어가지고 네. 중요한 사람. 아, 에밀리 디킨슨의 대부분의 시는 생전에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죽은 후에서야 출판되어 유명해졌죠. 디킨슨은 시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가 첫 번째 행으로 제목을 대신합니다. 되게 일본의 유명한 이제 집에만 있는 일렉트로닉 뮤지션들 같은 캐릭터죠. 네. 예. 자,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집 밖도 안 나오는 사람. 네, 제목도 없어요. 네, 방금 전에
감상하신 이 작품, 이 시의 제목은 역시 첫 번째 행으로 나는 아무도 아니다. I'm nobody. 너는 누구냐? Who are Who are you? 이 시의 특이한 점은 시의 화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다는 점입니다. 대사를 치는데 사실은 독자와 대화를 하려는 거죠. 방백을 이거 히키코모리의 트위터 혹은 블로그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요즘은 우리가 소셜 때문에 이게 좀 쉬워졌는데 이런 느낌을 이해하는 게 옛날에는 방백을 하는 시라는 걸 상상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네. 자, 중간에 시 중간중간에 하이픈으로 공백을 남깁니다. 대사를 하나 치고 나는 누구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공백을 두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다시 공백을 둡니다. 그 공백 안에 독자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두는 거죠. 맞아요. 시를 통한 독자와의 대화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만치 멀리 있고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독자를 향해서 대사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시는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마치 21세기에 쓰여진 시 같죠. 맞아요. 디킨슨이 이 시를 쓴 때가 조선 후기였습니다. 우리는 평시조에서 사설시로 넘어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 문학 속에도 저 멀리 있는 사람과 불가능한 대화를 시도하는 지극히 세련된 대사가 역시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디킨슨이 누군가에게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도지사 김문수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전화 대화. 2011년 12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시오?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119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전화하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여보시오? 예. 이름이 누구냐고.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여보시오?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거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그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하십시오. 아니 나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그게 지금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요? 소방서 119에다가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래 119 했어요. 그래.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자,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 에밀리 디킨슨의 복합적인 감정이 기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밝아요. 이 시가 그걸 대표해주죠. 네. 나는 노바디이고 싶고 네. 썸바디인 건 귀찮은데 너와는 대화하고 싶고 네 말을 들을 생각은 없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완벽하게 한꺼번에 딱 쏟아부어요. 그 정반대에 김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킨스의 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같이 이름을 알리려고 통화 내내 길게 울어대고 있어요. 나는 김문수인데 게다가 상대에게 대답을 강요하기까지 하죠. 이름이 누구요? 여기도 이게 엄청나게 문학적이에요. 네. 이름이 뭐요가 맞죠? 그렇네요. What is your name? 당신이 노바디면 안 된다고 강요하고 있죠. 당신은 썸바디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에밀리 디킨스와 김문수의 완벽한 대칭이네요. 네. 이 작품도 첫 행이 곧 작품의 제목이 됩니다. 네.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천재 시인. I'm boy 도지코인. 현대적이야. 그리고 도지사. 여보세요? 혹은 여보쇼? 라는 일종의 하이픈으로 그죠? 공백을 남기죠. 독자가 답할 우와. 시간을 네. 줍니다. 우와. 그리고는 너는 누구냐?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119 소방재난본부의 긴급 전화에 용건 없이 전화해서 불가능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자기 방에서 하지만 김문수도 자기 방에서 했겠죠. 그렇겠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야. 방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아름다운 작품의 분량이 길어서 다소 줄였습니다만 도지사입니다를 총 8번 반복하고요. 자기가 썸바디임을 계속 울어서 얘기합니다. 전화 받는 사람 누구요? 10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상과 에밀리 디킨슨이 낳은 아들인 거죠. 제1의 도지사가 김문수라고 아래요. 하지만 네. 디킨슨과 이상과 달리 네. 김문수는 피로를 모르죠. 왜냐하면 맞아요. 디킨슨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된다는 건 피곤한 일이거든요. 네. 하지만 김문수의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쉬지 않고 돼요. 네. 난 김문수입니다. 네. 김문수인데요. 네. 김문수인데요. 그리고 이 시가 놀라운 점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씩의 변주가 들어가요. 진짜 이상이죠.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첫 번째고 둘째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셋째는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의 바리에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되는구나. 네, 이 반복을 내가 도지사인데 이름이 네. 누구요라고 합쳐서 말하는 순간. 네, A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A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A 다시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전달을 하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초기 산문시, 후기 시조, 네. 사설 시조. 네. 네. 대단히 현대적이고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름답네요. 한 23세기 정도까지 가더라도 와 세상에 그때 이런 시가 있었다니. 야 이거 13년이 지나서 보니까 네. 명문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렇게 지났군요 벌써. 네. 명시입니다. 정말 명시. AI가 시의 세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건 아직 몰라요. 김문수는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대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놈들부터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김문수를 대체하진 못한다. 그렇죠. 에밀리 디킨슨을 대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럼요. 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문학 안에서 짧은 대사만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숨은 뜻이 오가고 슬슬 밑밥을 깔며 빅재미를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한 대화를 시도하기까지 하는 여러 면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짜 노벨 문학상의 국가 닮네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네. 이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름다움의 순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해볼까요? 이거 순서를 한번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위를. 해볼까요?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못 많습니다. 정하겠어요. 너무 다 뛰어난 작품들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장편 소설은 체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순을 다룹니다. 그게 이제 또 작품의 쾌락에 더해지기 때문에 작품의 쾌락을 더해주기 때문에. 근데 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평형 모순을 쓰죠. 그게 이제 디킨슨의 시가 천재적인 이유죠. I'm nobody라는 문장을 개발해낸 것. 네. I'm nobody. Who are What you? 근데 이 형용 모순을 왜요? 버추 때문에. 형용 모순의 세대가 세대란 뜻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나온 노래. 형용 모순의 반대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체제 수능입니다. 체제 수능의 끝으로 가고 싶으면 I'm nobody who are you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I'm 도지사 who are you로 바꾸면 이 얼마나 천재적인 발견입니까? 이것도 문학의 되게 즐거움.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는군요. 들레지가 이 글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손이상 선생이었어요. 진짜 저는 오늘에서야 진짜 이성평론을 맛본 기분이 들고요. 그렇죠. 너무 그동안은 감동적이고요. 정상적인 방송이었으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정상적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회를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이상평론 같은 이상평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75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국감 내내 굴려 먹었던 애정글이 다시 돌아오고요. 다시 굴러오고요. 네. 그리고 경인권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 이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준법 운행하고 파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법 운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노동과 세계 잘 안 읽잖아요. 전화 읽지. 네,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말에. 손희상 선생과 함께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